네, 좀 쉬었다 오셨나요? 자,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6강의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문화에 대한 전망, 한국 문화의 특성을 살펴봤고, 또한 한국 문화를 분류별로 나누어서 그 특징을 조금은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어요. 미술, 음악, 무용, 그리고 의복.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서는 나머지의 카테고리 구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그리고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종류는 한국의 건축입니다. 건축은 지리학적인 영향을 좀 크게 받죠. 아열대 지방인 경우에 건축의 양식과 그리고 혹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러시아나 아니면은 이제 북반구에 위치한 지형의 국가, 기형의 공동체가 갖는 그 지배 구조는 조금씩 차이가 큽니다. 지금은 근데 현대화된 상황 속에서는 이제 시멘트와 콘크리트라는 그 서양 조적 기법이 보편화되어서 좀 획일화되어지는 경향도 있죠. 특히 한국 사회는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 문제의 이슈됨과 아울러서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관심의 조명을 받은 게 바로 아파트 문화죠.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정말 집요할 만큼 조밀하고 촘촘하며 상당 부분의 주거 환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한국의 건축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한국의 건축은 의복을 한복이라고 부르듯이 한옥이라고 부릅니다. 옥이라는 게 한자, 그러니까 한민족 할 때 한자에 이 옥이 이제 제가 좀 검색을 좀 해볼게요. 한옥. 예, 주와 택의 합성어예요. 옥이라는 단어가. 예, 주와 택. 그러니까 머무는 곳과 집을 뜻하는 택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한옥,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을 말합니다. 한옥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방식의 집을 말해요. 그래서 북한어로는 조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대말과 잘 대비가 되는데요. 한옥의 반대말이 대칭어라고 표현하는데 양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 사회의 가장 주류가 되어진 주거 형태와 건축 기준의 아파트가 이 한옥의 반대 개념인 양옥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양옥의 대칭어가 바로 한옥이에요. 그래서 한옥은 이 풍수지, 그러니까 바람과 물과 그 땅의 지형의 특징을 건축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습니다. 자, 집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을 마주하는 원칙을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풍수지리적이거나 배산임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집의 뒤로 산이 있고 그거는 이제 바람이나 여러 가지 그 자연 변화의 집을 지켜주는 어떤 행위와 배경으로 산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산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습기나 아니면은 그 자연 환경의 어려움들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되고 바람의 통로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산을 등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물이 흘러는 거죠. 물의 흐름이라는 건 생활의 요건으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물이 흐름으로써 이 수맥이 이 땅의 흐름이 비옥하며 그리고 원활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지형학적 이점을 안겨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은 집의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마주하는 원칙을 지키는 걸 보통의 규칙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은 공동체가 합의하는 어떤 법적이거나 문화적 규칙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어떤 자연스럽게 살아오면서
아, 뒤로 산이 있고 앞으로 물이 흐르는 집이 살기 좋은 집이구나라는 그 몸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로 보여요. 그리고 또한 한옥은 온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가 있지 않죠. 양식의 집에는 양옥이라고 하죠. 아까 양옥에는 대표적으로 침대가 존재하는데 한옥 집에는 침대가 없어요. 대신 바닥에 누워 잘 수 있도록 온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밑에 돌을 만들고 그 돌을 아궁이를 이용해서 불을 지펴서 그 돌의 열을 통해서 바닥을 뜨겁게 데우는 형태가 바로 온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 호텔, 그러니까 한국의 호텔에도 전통식 방을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온돌방을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온돌이 정말 따뜻해요. 그리고 이 돌의 지열을 통해서 올라오는 열기가 천장까지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겨울철에 온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온돌이 있어 집을 데워 추운 겨울을 날 수 있고, 왜냐면 한국이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이 또 기온의 하강 그 수준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온돌을 통해서는 날 수 있도록 집의 구조가 되어 있고, 여름도 또 존재하잖아요. 한국의 사계절 중에 여름은 또 아주 기온이 높죠. 30도 이상을 육박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바람이나 시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루가 있습니다. 대청마루라고 해요. 이거 나중에 사진을 통해서 대비해서 보시면은 왜 이러한 구조가 필요한가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한옥의 구조에서는 방에 온돌이 있어서 집에 방을 대류 현상을 통해 열기를 식히지 않고 유지시켜서 추운 겨울을 나게 하고, 여름 때에는 그 더위를 피하고 바람을 계속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대청마루를 두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배려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한국의 이 전통 건축 양식, 그러니까 한옥의 전통 건축 양식은 그 삼국시대에서부터 근대 이전까지는 왕조시대잖아요. 고려시대의 왕, 조선시대의 왕, 그러니까 왕조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 역시 여러 왕조, 다양한 왕들을 거치면서 변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변해오면서도 뭔가 사람이 살만한 그 주거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옵티컬한 양식이 각광을 받고 자리를 잡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왕조를 통해 변화는 거듭해 왔으나 현재 그것이 이제 가장 정착된, 많이 선호되는 양식이 조선 왕조 양식으로 한옥이 제일 이제 따르게 되고 맞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나 삼국시대에서도 변화가 있었지만 조선 왕조의 한옥 건축 양식이 지금에 보존되고 있는 건축 양식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조선 왕조의 양식이 메인스트림이고, 부분적으로 이게 삼국시대, 그러니까 후 삼국시대라고 할 수 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다른 표현인 남북국 시대의 양식이 부분적으로 따라갑니다. 자, 한옥의 반대 개념으로 아까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한옥은 초가집이나 너와집, 기와집 등 한국의 전통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해야 되는데, 한국에서의 대중적 의미로 알려진 대로의 한옥의 이미지는 그 기와집만 의미하고 있어요. 기와집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지붕에 대한 차이입니다. 초가집, 너와집은 지붕을 볕집단,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벼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추수하고 남는 볕집담들이 있죠. 자, 그 볕집담들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쌓아서 하나로 엮어서 지붕을 만드는 형태가 바로 초가집과 너와집의 형태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비를 맞게 하거나 눈을 맞게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방안이나 지열, 단열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재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시공이 간단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초가집과 너와집에는, 하지만 반대로 비바람이나 눈을 피우게 하는, 곧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된 양식이, 발전되었다기보다는 단열이나 그리고 기후 환경에서 집을 좀 더
철저하고 분명하게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였던 이 지붕의 형태가 바로 기와집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와라는 어떤 건축 형태를 통해서 건축 재료죠, 일종의. 그 건축 재료를 통해서 지붕을 만든 거. 그게 기와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분 한옥이라고 부른다라면은 초가집과 노화집도 포함은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사를 가게 될 때 그 민속촌, 한국 민속촌이나 한국의 집 같은 데를 가보시게 되면 한옥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기와집으로 통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한옥에 대한 설명을 계속 좀 더. 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옥은 지리 환경의 그 흐름과 특징을 일종의 원칙으로 삼는다라는 규칙이 있죠. 그게 이제 풍수지리라고 하는 그 바람과 물 그리고 땅의 환경에 따라서 그 삶의 운명이나 조건까지 바뀐다라는 일종의 샤머니즘적 이론이 풍수지리 이론이에요. 물론 동양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풍수지리 이론이 그냥 떠도는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샤머니즘적 이론이 아니라 과학적 이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계속해서 논쟁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서로의 주장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학적이다라고도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샤머니즘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옥이 여기에서 맺는 연관성은 한옥은 바람의 통로와 물의 위치, 산과 평야의 거리와 방향에 근거하여 집의 목적과 거주자의 성향에 따라서 매우 개인적 편차를 가지고 지어야 되는 건축물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의 지금 현대를 지켜봤을 때 가장 느끼게 되는 메인스트림의 건축 양식인 아파트와는 현저히 다른 특징이죠. 그러니까 집 하나하나의 구조가 바람의 통로와 물의 위치, 산과 평야 사이의 거리와 방향에 근거한 것도 거기도 여러 단차, 편차가 존재하고 또한 이 집이 어떤 용도의 집인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한옥집에 머무는 거주자가 어떤 윤리와 사상을 갖고 있는 곳, 신분 아니면 사상, 성향에 따라서도 이 집의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다양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 한옥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얼한 한옥의 자연 요소는 이렇게 존재해요.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며 그 창문의 방향은 남향인 것을 가장 한옥에서는 이상적인 집 터전의 형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명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두며 남향으로 되어 있는 집터를 갖고 있는 것을 명당이라고 보면서 이상적이라고 봐요. 하지만 산의 모양이나 물의 모양에 따라서 세부적 조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물길이 다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흐르는 거 전혀 아니잖아요. 좀 더 경사나 굽이침이 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만할 수도 있고 그게 물의 모양의 차이죠. 산의 모양도 다르죠. 산세가 가파를 수도 있고 아니면 완만할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의 모양이나 물의 모양에 따라서 세부적 조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세부적 조율은 건축주의 타고난 운수나 직업 지병에 따라서 건축가가 조정해 온 거예요. 1970년대 이후의 한옥은 어떻게 이제 안타깝게도 근대화 시대를 겪으면서 고루한 건축물과 비효율적 건축이라고 인식이 돼버렸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그렇게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한 번만 건축을 하면은 한 건물과 공간의 수백 세대가 무리 없이 분배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니까 효율적이죠. 그런데 한옥은 산을 등지고 물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건축주의 개인 성향과 윤리적 차이, 거주자의 성향까지 모두 고려가 되면서
그때마다 디테일한 요소의 조율과 고려가 필요하다 보니까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박힌 거죠. 1970년대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맞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고도의 경제성장과 한옥의 비효율성은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현대적 건축을 배웠던, 여기서 말하는 현대적 건축은 조금은 크리틱하게 표현을 하자면 서양식 건축을 배운 건축가들에 의하여 한옥이 대부분 헐렸고 구시대의 잔재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드러나서 고도의 경제 성장에만 매달려 있던 한국 사회가 전반적인 문화 인식이 반성의 시기로 접어들었고 그 반성의 눈으로 보니 한국의 고유한 트래디셔널한 건축물에 대한 니드가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한옥이 고도의 경제 성장 시대에서는 비효율의 상징으로 읽혔지만 경제 성장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러한 성찰의 지점으로 한국 사회가 접어들기 시작한 무렵부터는 한옥이 갖고 있는 이른바 자연 친화적 기운과 그 공간 자체가 주는 건축주에게 가져다주는, 그 공간을 살아가게 되는 건축주에게 가져다주는 치유의 효과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현대는 다시 한옥에서 거주하는 거주민들이나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는 어떤 붐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은 그러한 현실로 조금은 긍정적으로 발전한 것 같아요. 자, 건축 사진. 이게 한옥의 대표적 특징이죠. 자, 제가 기와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지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붕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게 다 나무의 기둥들이고, 이렇게 마당을 크게 둠으로써,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공간을 다 내부 공간으로 이렇게 모을 수도 있잖아요. 외부로 마당을 둔다는 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공간과 공간 사이의 구분을 좀 두고 그리고 성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의 폭을 갖고 있는 것이 한옥의 넉넉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한옥 건축에 대한 좀 대표적 사진이었고 그 다음 거 놀이를 보겠습니다. 놀이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을게요. 민속놀이죠. 이 놀이 중에 한국의 민속놀이, 한국의 전통적 놀이를 말한다. 놀이는 양반층이나 왕족들도 즐겼지만 주로 놀이의 태생적 시발점은 서민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로부터 주로 서민층에서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식의 하나로서 흥을 돋구고자, 이게 그 무용의 원초적 시작과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예식의 하나로서 영을 돋기 위해서 또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교육과 유희를 위해서 행해진 게 바로 민속놀이의 특징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놀이라는 것은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의 특징과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놀이하는 인간은 놀이와 교육이 따로 갈 수가 없어요. 놀이라는 것은 일종의 창의적 플레이인데 창의적 행동을 통해서 단지 인간이 그 말초적인 오락적 성향, 곧 쾌감만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그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고요. 놀이를 통해서 두뇌 개발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놀이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곧 전략에 대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또 놀이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의 사회 규칙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놀이가 중요하죠. 각각의 놀이의 유래는 민속놀이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있는가 하면 세대별로 나누어지는 놀이들도 따로 있죠. 어른들끼리 할 수 있는 놀이, 소년과 소녀들끼리 하는 놀이, 여성과 남성으로 젠더가 나눠지는 놀이, 이렇게 나누어지죠. 자, 그러니까 민속놀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의 성격을 벗어나서 이게 스포츠화로 발전된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5강 때 소개를 드렸던 씨름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놀이의 참여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관전자가 되는 경우로 분리가 되는데 씨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의 씨름 선수가 경연을 벌이고
그렇게 경연을 벌이고 경합을 벌이는 행동을 관람하는 형태가 되어진 게 이른바 스포츠잖아요. 한국의 민속 놀이 중에 그렇게 발전된 것 중에 대표적인 스포츠가 바로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힘과 기술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스포츠로 발전한 게 바로 씨름이로 꼽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요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한국 요리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유학 오셔서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많이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궁중 요리에서부터, 궁중 요리라는 게 뭐냐면 왕들이 먹는 요리, 궁중 요리.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가짓수도 많고 복잡하죠. 복잡한 궁중 요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의 특색 요리와 현대의 퓨전 요리에 이르기까지 한국 요리는 그 레시피와 그리고 그 음식 재료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요리가 중국 요리도 매우 다양하지만 한국 요리도 획일적이지 않고 상당히 그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에요. 자, 전통적인 한국의 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좀 그 레귤러 푸드라고 해서 그 주로 점심 때는 이렇게 먹자, 저녁 때는 이렇게 먹자라고 약간 조금 한국 사회 사람들이 그 입맛의 보편성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 전통적인 한국 음식, 한국 정식은 뭐가 있냐면 세 가지 이게 나와요. 밥이 나오고 라이스, 국이 나오고 습, 김치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기본 요리, 기본 재료예요. 그러니까 라이스, 습, 김치.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밥을 먹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숙사 생활 혹시 하시게 되면은 한국 식당을 보시게 되면 한국 식당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식단이 바로 라이스, 스프, 김치죠.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요일마다 다른 반찬들이 이제 공급이 되죠. 자, 한국 음식은 보통 그리고 이제 양념이 중요한데 양념은 어떤 양념들을 주로 쓰냐? 참기름, 된장, 간장, 솔트, 마늘, 생강, 그리고 고추장 등으로 맛을 냅니다. 고추장이 사실 되게 스파이시한 매운맛을 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운맛을 내는 것을 한국 음식에서 좀 즐기는 편이죠. 그래서 이게 멕시코의 타바코 같은 역할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매우 매운 음식을 즐기는 그 민족적 특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과 설탕이나 소금을 활용해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의 트레디셔널 푸드로 자리 잡은 게 떡볶이.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식단 역시 계절별로 되게 다양한데요. 전통적으로 겨울에는 장독에 저장된 김치와 절인 채소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김장을 한다고 해요, 이거를. 김치를 발효시켜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김치가 발효식품이잖아요. 채소, 배추나 야채를 절여서 그걸 발효시켜서 먹는 음식이 김치거든요. 그걸 장독에다 저장하죠, 겨울에는. 그래서 겨울철을 맞이하기 전에 하는 그 김치를 만드는 행위를 김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리를 계속해서 나눠볼게요. 한국은 기후와 풍토가 농사에 적합했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이후부터 농업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잡곡이었다가 그 이후는 벼농사가 이제 본격화되었고, 그러면서 곡물이 그렇기 때문에 음식 문화의 중심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후기부터 밥과 반찬이 주식과 부식으로 분리가 됐죠. 그러니까 라이스와 스프가 그리고 스프의 주변에 먹는 것들, 야채나 뭐 나물 이런 것들이 주식과 부식으로 분리되었고 밥, 죽, 떡, 국수, 만두, 수제비, 술 등의 이제 곡물 음식이 주로 그러니까 라이스 계열의 푸드가 주로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음식 중에 특징은 된장을 만든다든지 채소를 절여서 김치를 만드는 발효 음식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 발효 음식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권장할 만해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조금 한번 잘 보시면 되고 음식을 일종의 그 약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한국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요리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지금 요리에 대한 지금 보시면
딱 있습니다. 그 앞에 이 사진에 보시면은 자 상단에 밥이 있죠. 라이스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스프가 있죠. 국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가 반찬인데 아주 가짓수가 참 다양하고 많죠. 이 중에 발효 음식인 김치, 그리고 발효 음식 김치 중에 한 종류인 깍두기가 있어요. 자, 이게 요리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리에서 뭐 주식으로 이렇게 하고 발효식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국의 문화를 요리, 뭐 건축, 미술, 음악 이런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